반갑습니다. 세상의 모든 역사 김종곤입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요. 최승로의 시무 28조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최승로의 시무 28조도 고려를 살펴보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료이기도 하고 실제로 우리 시험에서 2번이나 나오기도 했었죠. 자,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런 글자가 보입니다. 왕자가 보이고요. 그 다음에 자가 있는데 이건 합쳐서 그냥 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왕은 그 다음에 요거는 건너뛰어서 자 리자가 있는데요. 보통 이제 이거는 뭐 다스리다 라고 하는 것이 보통이기도 하고 아니면 이해하다 이렇게 되기도 하는데요. 백성을 이해한다 뭐 이렇게 하더라도 문장으로서는 뭐 틀린 건 아니겠지만 여기에서는 원래대로 백성을 다스리다 그런 의미가 더욱더 맞다고 보여집니다. 한자 자체는 어려운 건 없죠. 그러면 이 5글자는 이 정도로 해석이 가능할까요? 왕이 백성을 다스리는 것, 그렇게 해석이 될 거고요. 뒤에 문장을 보시면 다스린다는 게 명확할 겁니다. 자, 그러면 아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집가자에 갈지자입니다. 그러면 집에 가는 게 아니다 이렇게 해석이 될 건데요. 자, 그러면 뒤에 이자 다음에를 보시는 게 맞죠? 하루 매일 가서 보는 것 견이라고 봐야 될 겁니다. 이거는 그냥 어조사로 봐도 되고요. 아니면 뭐 대명사로서 봐도 되겠지만 크게 역시 해석하는 데는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을 매끄럽게 한번 해석을 해볼까요? 자, 왕이 백성을 다스리는 것은 매일매일 가서 백성을 대명사가 조금 자연스럽긴 하네요. 그죠? 백성을 살펴보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해석이 가능할 겁니다. 그러면 왕이 백성을 다스리는 것은 직접 매일매일 가서 백성을 보고서 살피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어떤 것이 맞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뒤에 고로 이렇게 나와서 끊어버리면 되고요. 나누어서 파견한다. 견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 다음 요거는 우리가 좀 알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죠? 수령입니다. 그러면 해석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수령을 나누어서 파견한다 라고 끊어서 해석을 하면 될 것이고요. 자, 그러면 그렇게 수령을 나누어서 파견을 해서 어떻게 합니까? 왕 갔다 오게 한다라고 할 수도 있겠고 그냥 보내었다라고 또 가볍게 해석을 해도 될 겁니다. 그 다음 왕 가서 살핀다. 그러면 백성 나오고요. 이해가 나오네요. 자, 그렇다면 결국은 요거는 한꺼번에 문장을 해석을 하는 게 훨씬 더 매끄럽게 느껴지는데요. 자, 백성을 다스리는 것, 왕이 백성을 다스리는 것은 왕이 직접 집집마다 매일매일 가서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것? 수령을 나누어서 파견하여 어떻게 하는 겁니까? 백성의 이해를 어떻게 한다? 살피게 하는 것. 그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문장 자체가 조금 어떻습니까? 어렵지는 않죠? 한자 자체도 저는 어려운 게 없다고 보여지는데요. 다시 깔끔하게 지우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왕이 백성을 다스리는 것, 그것은 집에 매일 자기가 가서 백성을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수령을 나누어서 파견하는 것. 이거는 고로죠. 나누어서 파견하고요. 그들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백성의 이해를 살피게끔 하는 것이다. 살피고 갔다 오게 한다. 이렇게 하면 괜히 뭐 번잡하니까요. 그냥 살피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연속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진 한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보신다면 나아자고요. 그 다음에 성조 이렇게 나와 있는데 뭐 성스러운 할아버지 이렇게 되겠지만 일반적으로 이렇게 성조라고 얘기를 하면 나라를 세운 사람, 즉 여기에서는 누구를 얘기를 하느냐 하면 태조왕건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성조께서 태조왕건께서 통합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그러니까 깔끔하게 해석을 하면 우리 태조왕건께서 나라를 통합한 이후에 자,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죠. 역시 머릿속에서 뭡니까? 태조왕건은
후삼국을 통일했던 인물이라서 충분히 네, 이해를 쉽게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요 뒤에 욕 뭐뭐 하고자 했다. 그리고 치 투고자 했습니다. 무엇을요? 외관을 이렇게 해석이 되겠네요. 그러면 태조왕건이 네, 후삼국을 통일하고 나서 외관 즉 지방관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 지방관을 설치하고자 했다. 네, 자 다음 문장 한번 보시죠. 이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개라고 하는 도금을 가지고 있는데요. 보통은 한 두어 가지 정도의 해석이 가능합니다. 대개 일반적으로 뭐 이렇게 해석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덮을 개자 이렇게 해석하는 게 있고 어찌라는 뜻도 있습니다. 어찌라는 뜻을 가질 때에는 이제 합이라고 하는 도금이 나오게 되어서 조금 다르긴 한데요. 그래서 지금은 일반적으로 한 두 가지 정도 의미를 기억해 두면 좋습니다. 대개라고 쓰이는 개자 이거나 아니면 덮다 라고 하는 네, 무언가를 덮어버릴 때 있죠. 자, 그럴 때 이제 덮다로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날 인자고요. 그 다음에 초창인데 자 요거는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풀초자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근데 일단 이렇게 써져 있는데요. 그냥 일반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초창기라서 이렇게 해석이 가능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거는 이제 대개 초창기라서 네, 요 해석을 하려면 이 초자가 처음 초자를 써야 될 것 같은데 일단 풀 초자를 썼습니다. 그리고 일들이 사자가 자 요것도 뭐 알아두면 나쁘진 않습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이 잘 쓰진 않지만 그래도 저는 좀 쓴다고 봅니다. 뭔가 일이 번잡하다 할 때 쓰는 번자입니다. 번. 자 그래서 이제 번잡할 번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요 글자가 참 재밌는 글자예요. 이제 도금은 그 책받침 위에 있는 거하고 같은 황자이거든요. 요 황제 할 때 이거. 요거랑 같은 도금인데 이 한 글자가 참 대립되는 의미를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급하다. 자, 요럴 때도 이 항자를 쓰고요. 그 다음에 여유 있다. 요럴 때도 이걸 씁니다. 네. 그러면 도대체 여유 있는 거하고 급하다는 것은 참 다른 의미인데 또 희한하게 이 황자는 그 두 가지 의미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요거는 이제 문맥에서 한번 해석을 해줄 필요가 있겠는데요. 태조 왕건이 나라를 세우고 삼국을 통일을 했다면 일이 뭔가 여유가 없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해석을 그렇게 해주는 게 좋겠습니다. 자, 도금은 황자이고 자 그렇다면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자, 나라를 세운 초창기라서요. 뭔가 일이 번잡하고 여유가 없다. 그렇게 해석이 가능할 겁니다. 자, 그러면 노란색을 한번 치워가면서 다시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아, 우리의 성조 태조왕건께서 나라를 통합한 이후에 외관을 두고자 했다. 두고 싶어 했다. 그런데요. 라고 하는 건 제가 한번 붙였습니다. 그런데 초창기로 인해서 대개 그래서 대개 초창기였기 때문에 이날 인자니까 그렇게 해석이 될 거고요. 일이 번잡하고 여유가 없었다. 자 그렇게 해석을 한번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한번 이어서 가볼까요? 지금 이제 어떤 내용이냐 하면은 왕이 뭔가 백성을 다스리는 것은 직접 가는 게 아니다. 그래서 수령을 나누어서 파견하여 그들이 백성의 이해를 살펴보게끔 하는 것이다 라고 처음에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태조왕건이 나라를 통합한 직후에 어떤 외관을 파견하고자 했지만 초창기여서 일이 너무 번잡하고 그럴 여유가 없었다라는 얘기까지를 봤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요. 자, 지금 금자가 나왔고 이 절자는 잘 기억을 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실제로 사료들을 보다 보면은 제법 나오게 되는데 이거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뭔가 신하들이 상소문을 올릴 때 저는 그냥 대충 해서 올린 것이 아니다. 이런 의미가 좀 강해요. 그래서 내가 곰곰이 생각을 하고 또 해봤습니다. 라는 의미의 절자입니다. 현대에서는 이 절자를 그런 의미로 잘 쓰지는 않죠. 현대에는 도둑질하다. 그래서 훔칠 절도할 때 쓰는 절자인데요. 옛날에는 절도 이런 의미보다는 실제로 신하가 왕이나 높은 사람에게 글을 올릴 때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이런 의미로 절자를 씁니다. 절입니다. 그래서 지금 곰곰이 생각을 해보고 살펴보건대 견이니까 자 그래서 최승로가 자신의 의견을 얘기를 하는 거죠. 자 향은 향촌을 의미한다고 봐야죠. 고향으로만 해석을 하기에는 조금 폭이 좁고요. 그래서 향촌 따라서 지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호자는 우리가 이제 호걸 할 때 어떤 힘이 센 사람을 의미를 하는데요. 이때도 역시 호걸이라고 하는 것으로만 해석을 해버리면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시대 상황이 고려 시대에는요, 각 지방의 지방 세력으로서 호족이 있죠. 이거는 신라 말부터 형성이 되었던 세력으로 볼 수가 있고, 따라서 이 호자는 뭔가 사회적 상황상 그런 호족을 의미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지방의 호족들이라고 한번 요거를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매양, 그래서 이거는 매일 뭐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고 일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매일 가. 네, 이거는 이제 거짓 가짜죠. 그래서 뭔가 사람들을 속이는 걸 의미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뒤에는 요거는 공무니까 그냥 나라 일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요것을 해석을 해보면요. 제가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고 살펴봤더니 지방의 호족들이 매번 공무라고 속이고 자 이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공무라고 속이고서 자 해석을 뒤에 걸 보면 조금 더 편해집니다. 네, 침략할 침자에 폭압할 폭자. 그래서 이거는 폭력할 때 이렇게 되는데요. 이게 침폭이라고 도금을 잘 쓰지 않고 이렇게 한 단어로 예전에 쓸 때에는 도금을 포라고 도금을 합니다. 물론 제가 한 번씩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한자에 도금을 묻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의미를 어느 정도 파악을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데요. 자 그렇다면 뒤에 백성을 본다면 어떤 겁니까? 위에 거랑 연결시킨다면 이런 의미가 되겠죠. 지방의 호족들이 공무라고 속이고서 백성들을 어떻게 한다? 침탈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침폭 뭐 상관없겠고요. 그러나 실제로 이 당시에는 포라고 해서 도금을 했다라고 봐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뒤에를 보시면요. 자, 백성이 이거는 감히 감자입니다. 그래서 불감이니까 감히 뭐뭐 할 수 없었다는 거죠. 그러면 뒤에는 명이 있어서요. 요거는 해석을 어떻게 해볼 수가 있느냐 하면 뭔가 지금 호족들이 공무라고 속이고서 뭔가를 막 할 거 아닙니까? 자, 그런 것들에 대해서 거부할 수 없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거는 그냥 목숨이라기보다는 명령이라고 상황상 해석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어떤 상황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최승로가 현재의 상황을 가만히 봤더니 지방의 호족들이 백성들을 침탈하고 있다. 지금 이런 것을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백성들이 매우 힘듭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얘기를 끝에 하고 있습니다. 청컨대 외관을 두소서라고 하는 겁니다. 이 외관을 둔다는 것은 결국은 그렇습니다. 호족의 침탈을 막고자 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물론 우리들은 중앙집권화 과정이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또 이거 한번 지워가면서 간단하게 확인하겠습니다. 자, 지금 곰곰이 생각하고 살펴보니 지방 향촌의 호족들이 매양 공무라고 속이고서요 백성들을 어떻게 한다? 침탈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폭압적으로 다스리고 있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백성들이 네, 감히 명령을 네, 어기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최승로는 뭘 주장하고 있다? 청컨대 외관을 두십시오. 네, 이렇게 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최승로가 조금 전까지 청컨대 외관을 두소서. 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자, 이제 마지막 문장을 본다면 피록 숫자 한 번씩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푸득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얻을 수 없었다 이렇게 쓰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오늘날에도 간혹 푸득풀이라는 용어를 쓰죠. 그래서 이것도 뭐뭐 할 수 없었다 라고 그냥 해석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일시 한 번에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모두 진짜고 그 다음에 파견할 견자니까 일시에 단 한 번에
모두 파견할 수 없다 하더라도, 자, 요런 해석이 가능하겠죠. 조금 전에 위에서 봤었던 문장의 내용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호족의 횡포가 있었고요. 그에 대해서 최승로는 무슨 주장을 했다? 청컨대 외관을 두소서. 그런데 비록 한 번에 그 외관을 다 파견하지 못하더라도, 자, 이렇게 문장이 가능하겠죠. 그런, 네, 앞과 뒤의 문장에 얘기하고 싶은 내용을 쭉 보시면서 생각하면서 해석을 하면 훨씬 더 매끄럽게 해석이 가능할 겁니다. 자, 그래서 한꺼번에 다 파견할 수 없다면 먼저 그 다음에 어는 어조쓰니까 필요 없죠. 십수주연에, 그래서 여러 주연에 그냥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될 겁니다. 아니면 십여 주연에, 네, 병 나란히 치 두소서, 어떻게 두라는 겁니까? 일관을. 그러면 뭔가 예를 들어서 100개의 주연이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지금 이제 주연에 지방관을 파견하자라고 최승로가 주장을 하고 있는데 100개의 주연에 100명의 지방관을 파견할 수 없다면, 여력이 없어서 그게 안 된다면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두세 개의 주연에 한 명을 파견하자. 어쨌든 간에 지방관을 파견하는 게 중요하니 될 수 있는 만큼 파견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시기에는 한 서너 개의 주연에 한 명의 지방관을 파견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단어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어떤 단어요? 주현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주현은 지방관을 파견한 현이라면 어떤 현도 알고 있습니까? 지방관을 파견하지 못한, 그렇죠, 속현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걸 떠올려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죠? 자, 그런, 네, 지식을 또 떠올리면서 한번 해석을 계속 해보죠. 그러면 안 되면 나란히 묶어서 되는 대로 한 명을 파견하자는 것이고, 그 관리가, 자, 이제 끝에 문장 봅니다. 그 관리가 각각, 네, 설치하네요. 또 두세 명의 관원을,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두세 명의 간원을 두어서 이로서 위, 자, 맡기다 이렇게 될 건데요. 위탁하다니까 위자고요. 그 다음 요거는 어루만질 무자죠. 어루만질 무자 어디선가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요거는 글자 자자인데요. 요렇게 어루만지다는 거하고 요게 묶어지면은 이 자자도 원래 그 뜻이 뭐가 있느냐 하면 역시 돌보다 어루만지다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자라고 하는 거, 자, 무자, 제 글자를 의미한다기보다는 이 무자, 이것 자체가 어루만져서 돌보다, 이렇게 바로 해석을 해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맡긴다라는 것은 굳이 해석을 안 해도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뭔가 의미 파악을 하시면서 한번 요거를 다시 해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장 보겠습니다. 비록 일시적으로 진 모두 다 파견하지 부득 못한다 하더라도요. 먼저 십수주연에 네, 병 나란히, 그리고 나란히도 굳이 해석 안 해도 되죠. 자, 십수주연에 네, 하나의 관청을 설치해서라고 제가 살짝 바꿨어요. 왜냐하면 이 관이 걸려서요. 하나의 관청을 설치를 해서 그 관청에 두세 명의 관원을 각각 두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로써 어떻게 해라? 네, 백성들을 네, 어루만지고 그 다음에 돌보게 하소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결국은요, 이 최승로의 주장은 시무 28조 중에 이 주장은 굉장히 중요한 주장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결론적으로는 외관, 즉 뭐라고 표현할 수 있다? 지방관을 두자는 그런 의견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이런 지방관을 두자는 것이 어떤 이유를 여기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다? 각 지방에서 힘이 있는 호족 세력이 백성들을 마음대로 네, 지배하기 때문에 그것을 막기 위해서 최승로는 지방관을 파견하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를 통해서 우리는 최승로의 중앙 집권화 주장을 알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최승로의 주장 중에서요, 외관, 즉 지방관을 파견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 사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선생님들 한번 잘 기억을 해 두셨다가 실제로 시험에 나왔을 때
실수하지 않도록 좀 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일반적으로 아이들의 교과서에서는 한글로 번역되어서 들어가 있는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중앙집고나 지방관 파견, 그리고 파견한 곳을 주현, 파견되지 않은 곳을 속현이라고 하는 것까지 떠올려 주시면서 기억을 해 두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네, 정말 또 고생 많으셨고요. 선생님들의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상 세상의 모든 역사 김종문이었습니다.